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지금껏 정 때문에, 아니, 이번 생에는 내가 이 새끼랑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인 남친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상님이 아무래도 저 새끼는 해도 너무하구나 싶으셨는지 막판에 크게 한번 도움 주셨네요. 전 남친이랑 거지 같던 인연은 제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찌감치 공부와의 거리가 한참 멀었던 저는 그나마 바리스타의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름 없는 커피숍에 알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요. 전 남친은 손님이었고 저와 동갑이에요. 구구절절 얘기하면 글이 길어지니 팩트만 쓰겠습니다. 예상대로 전 남친의 끈질긴 꼬심에 넘어갔어요. 그때까지 예상이나 했겠나요? 제 꽃다운 20대 청춘을 이런 거지 같은 놈한테 낭비할지. 9년을 만나오면서 수십 번을 이별했지만 인연, 운명을 그 당시에는 믿었어요. 우리는 운명이다 라는 전남친의 속삭임에 넘어간 순간 전남친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 집안끼리는 이미 거의 사돈처럼 지내고 양가 부모님은 암묵적으로 사위 며느리처럼 대했어요. 참고로 전 남친의 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도 닦으면서 만나왔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전 남친과 수십 번 헤어졌지만 모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전 남친은 영특한 머리로 알게 모르게 엄청 찌질하고 짜증나게 돈으로 장난질을 쳤어요.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늘 일을 했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3개나 취득했어요. 근데 전 남친은 4년제 졸업 후 2년간을 취준생으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볼 거라는 핑계로 학원비라고 해놓고 게임방에 전전하던 놈이었어요. 지 부모 등골, 제 등골 다 뽑아 처먹어가면서 그동안 탱자탱자 놀았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입안 내용물 그대로 보이면서 엄청 해맑게 그냥 나 전업할까? 자기가 돈 잘 버니까 나는 살림이나 하고 자기한테 내조나 해야겠다 라고 말하길래 먹고 있던 뼈에 장국 뚝배기로 진심 뚝배기를 깰 뻔했어요. 전 남친도 그동안 쳐놀면서 눈치만 38단으로 늘었는지 슬슬 제가 지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는 말이 그깟 돈 벌면 되지 라고 큰소리 치더니 피자집 배달 알바를 했어요. 제 마인드 자체가 남자 직업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열심, 성실 그거면 됩니다. 어쨌든 지가 이제껏 허송세월 보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뭘 하든 해서 지 부모 등골이라도 안 빼먹으려는 모습에 그래,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자. 저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과 타협하며 전남친을 구원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전남친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기저기 등골 빼먹고 사느라 몰랐던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돈 버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을요. 근데 제 돈은 힘들게 번 돈이고 제 돈은 쉽게 버는 돈이었어요. 참고로 전 20살 중반에 카페 오픈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치만 부모님이 거의 80%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하는 중이라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 나이 또래 남들보다는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친은 항상 돈으로 잔머리를 돌려요. 제가 고졸이라 무시한 건지 군말 없이 지 뜻대로 하니 몰라서 아무 말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래도 명색이 장사꾼인데 까부네요.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7이면 전 남친은 3이에요. 하지만 항상 더치페이라 강조했어요. 그렇게라도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고요. 예를 들자면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요. 영화표는 전 남친이 꼭 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 달에 꼭 한 번이에요. 이유는 전 남친은 공짜표를 살 수 있었어요. 꼴의 멤버십 VIP로 한 달에 한 번 이용 가능했거든요. 영화관 2번 가자 하면 볼 거 없다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서 지는 표 사고 저는 음료수, 팝콘, 오징어, 나초 샀어요. 근데 전 남친은 콤보를 먹어도 항상 에이드로 바꾸고 나초, 치즈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전 2만 원 넘게 계산하면서 군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제가 3번 계산하면 전 남친은 한 번 계산해요. 오늘은 지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촉이 오면 김밥 먹으러 가고
그 다음 데이트에는 또 제가 당연히 계산할 걸 아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소고기 사달라 했을 때 무한리필집 갔었는데 지가 어느 날 소고기 사달래서 저번에 갔던 무한리필집 가자니까 고기 질이 떨어진다고 1인분에 6만 원짜리 고깃집으로 절 끌고 가요. 그러고는 지 혼자 4인분 처먹고 저는 1인분도 안 먹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전남친한테 계산을 떠넘겨 보기로 했어요.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순진했던 건지 전남친한테 또 당했고요. 화장실 간다더니 20분 넘게 안 왔습니다. 전화하니 당연히 안 받았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약국에 소화제 사러 왔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것도 살까? 얼른 이쪽으로 와 하고 끊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전생에 지은 죄 이렇게 갚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놈의 정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워낙에 제 엄마한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좋고 사랑해서 만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전 남친이 딱히 능력은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선하디 선한 척을 해왔던지라 그냥 가족 같고 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딱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생에는 전 남친만 안고 가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해탈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밤새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들이 따로 만나셔서 전 남친과 저 빼고 상견례까지 했어요. 전 그렇게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도 얘가 잔머리는 엄청 굴려도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니까 라며 또 한 번 합리화를 시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날을 잡아 둘이 여행을 갔어요. 바다 보이는 동네에 마당 있고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전남친 친구 민박집에 백구도 이쁘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알딸딸해져서 전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얘가 예전이랑은 많이 틀려졌구나 라고 착각했었어요. 술 기운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네요. 그렇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씻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칫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남친도 같이 찾아봤지만 짐 싸면서 까먹었나 보다 하고 전남친이 사오겠다 했어요. 편의점 가서 칫솔 2개 사오더니 저한테 2,500원을 달라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술 먹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2,500원 타령이냐 하니 칫솔값 더치페이 하자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고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갑자기 정색하더니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망할 더치페이 약속입니다. 순간 빡침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에 참을인을 계속 새기고 도 한 번 닦아도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돈 줬습니다. 3,000원 주고 500원 달라 하니 잔돈 없다고 다음에 지가 500원 더 내겠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연놈 되기 싫어서 오냐 네 말이 다 맞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기분 다 잡치고 자려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 남친은 이미 잠들었고요. 맥주나 한 잔 더 하자 싶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어요. 캔맥주 사고 씹을 거리 찾아보던 중 문제에 2,500원짜리 칫솔을 발견했어요. 원 플러스 원이네요. 순간 9년 동안 쌓이고 쌓인 빡침이 한 번에 돌았어요. 이 새끼가 결혼 준비하면서 온 여행이었고 그동안 서로 못했던 대화 나누고 서운했던 거 다 떨치고 가자던 전남친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원 플러스 원 칫솔로 잔머리를 한 번 더 굴렸구나 싶은 마음에 이놈을 오늘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달려갔어요. 골아 떨어진 놈을 지근지근 밟으며 깨웠어요. 민박집 떠나가라 소리 질렀고요.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놈은 절 미친년 보듯이 쳐다봤어요. 결혼 준비 여행에서 이깟 2,500원짜리 칫솔로 장난질 치고 싶냐 했더니 지가 칫솔 사러 가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어쩔 거냐고 말하네요. 그렇게 전 남친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와중에 눈물이 엄청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20살 때 잠깐 만나고 군대 갔을 때 그때 전화만 안 받았으면 이놈과는 영영 끝이었을 텐데
왜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건지 혼자 엄청 오열했어요. 지금까지 전 남친의 수많은 돈 장난질과 째질함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모든 게 터졌어요. 이 2,500원 때문에요.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비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놈과의 거지 같은 인연부터 끊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놈과 또 내 자신과 협상과 타협은 사치인 거죠. 그리고 이놈의 개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이놈에게 이제껏 당해온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여기서 또 말을 시작하면 전 남친의 설득력과 연민,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들에 제가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여행짐을 바리바리 쌌어요. 그 와중에 전 남친은 지금 가려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표정으로 구경만 하더니 지도 뭔가 이상했는지 말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어디 가냐고 절 붙잡고 가방을 뺏었어요. 있는 힘껏 발로 차며 밀어냈어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가방을 잡고 있던 전남친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어요. 전남친은 그때 좀 놀란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싸우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무슨 일이냐 하시길래 전남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랑 잠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잠시 이성을 찾으니 지금 술을 마셨으니 음주고 집까지는 2시간 거리인 걸 깨달았어요. 싸우면서 술이 많이 깼어도 음주는 절대 안 해요. 순간 고민하다 대리를 불렀어요.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놈과 한 동네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 돈을 쓰고 저놈한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차로 와서는 문 열라고 난동 부렸고 전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전 남친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전 남친이 한마디 하긴 했네요.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으이구, 이러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래 거지야 너한테는 2,500원짜리 칫솔일 뿐이겠지만 난 오늘 내 9년간 거지 같았던 인연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기사님께 잠시 휴게소 들려달라 부탁했어요. 전 남친은 자고 있었고 휴게소에 도착해서 전 남친을 깨웠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자다 깨서는 이제 화 좀 풀렸어? 이러면서 화장실 갔고요. 전 남친 뒤통수에 소리 없이 인사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대리기사님께 그냥 출발해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놀라서 쳐다보시길래 기사님께 저 사람이 데이트 폭력해서 이 밤에 대리 불러서 도망가는 거니 부탁 좀 드려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시면서 제 말 믿으셨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폰은 도착할 때까지 꺼뒀고요.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키자마자 0.1초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 남친은 아직도 휴게소랍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생각해보니 너가 내 차에 기름 한번 안 넣어주고 당연히 대리비도 안 줄 텐데 널 내 차에 태워갈 이유가 있어? 아까 나한테 받은 3,000원으로 히치하이킹이라도 해 라고 하니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오라 하는 거예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 더 이상 너하고 엮일 일 없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새끼랑 결혼? 내가 살면서 칫솔한테 이렇게 고마워할 일이 생길 줄 알았겠냐? 여행 갈 때 칫솔 안 챙긴 것도 네가 늘 얘기했던 거지 같던 운명의 결정체다 라고 말하고 전화 끊고 전원도 껐어요. 그리고 집으로 전화 엄청 왔고요. 새벽에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전 이 사태를 예상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에 속 한번 상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쟤랑 결혼했으면 그게 더 불효했을 거라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일단 저한테 술 냄새도 나기에 사태를 정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휴게소에 있던 놈은 그놈 부모님이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부모님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뒷일은 나 혼자서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가게 출근하니 역시 전남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차전이 시작했어요. 난 분명 헤어지자 말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라 했어요. 전남친은 매달리고 절 설득하는 짓 말고는 딱히 뭘 안 했고요. 신기할 정도로 9년간의 정이 정말 단 1%도 없이 뚝 떨어졌어요. 그 뒤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은 딱 한 번 불렀어요. 경찰 한 번 왔다 가니 지금은 전화로만 괴롭히네요. 찌질한 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친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전남친 부모님은 너무 미안해 하시고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셨어요.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하다며 한 번씩은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그리고 제 대답은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들어드리겠다 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능멸하는 게 죄죠. 추가. 댓글 다 확인했고 좋은 소리, 쓴소리, 기분 좋게 다 확인했습니다. 제 감정 그대로 너무 이입하다 보니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은 전남친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확실하게 선 긋고 있지만 오랜 세월 그놈 주변 사람들과 얽혀서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 전남친은 우리가 헤어진 걸 모르고 지 혼자 아직도 열애 중이에요. 다 차단한 상태인데 카톡을 계속 지웠다 까나봐요.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진작에 털어놨더라면 더 빨리 정신 차렸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런 놈 방생하는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들과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재주가 없어도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33살이고 24살에 결혼 후 30살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히 관계를 안 하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동성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고 첫 번째 결혼 때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 가난한 시댁 상황 등이 있었으나 제가 집 혼수 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혼엔 제가 뒷받침하지 않아도 되는 새댁, 동성애자가 아닌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남자친구는 36살입니다. 30살에 결혼 후 그때 당시 와이프의 외도와 가출로 이혼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둘 다 이혼 후 결혼을 전제로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저는 시댁과 거리 유지하며 서로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2번 시댁을 가고 가끔 반찬을 넉넉하게 하면 가져다 드리고 김장도 요즘은 철에 상관없이 배추가 나오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각자 해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댁 지원을 일절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터치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가치관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예절 문제로 초반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성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제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남자친구의 성병은 전 와이프의 외도로 생겼다고 알고 있고 기록도 결혼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병은 완치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과의 트러블입니다. 천륜을 끊으라 할 수는 없는 거니 헤어지는 게 맞는데 여러 문제가 겹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집도 있어서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본인이 납득을 해야만 수긍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예의 범절. 남자친구가 나 예전에 이랬었어 라면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에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저 놓고 물 떠다 주니까 걔네들이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고 그때부터는 수저를 놓고 물도 따르고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친구들과 노는데 목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혼자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서 돌아왔는데 친구가 치사하게 너만 먹냐? 라고 말해서 먹고 싶으면 너도 사 먹고 와 라고 말했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목이 마르면 같이 갈래? 아니면 나 목말라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올게 라고 말은 하지 않나요? 본인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몰랐고 지금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야 한다니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트러블이 시작된 게 예비 시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베푸는 걸 워낙 좋아하십니다. 제가 가도 반찬 두세 가지는 꼭 뭐라도 들려 보내거든요. 그러니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 집에도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십니다. 사는 김에 샀으니깐 가져다 드려라는 식입니다. 엄마가 과하게 베푸는 거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비 시댁은 선물 받고 잘 먹겠다. 뭐 이런 걸 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갑니다. 남자친구가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말을 전하지 않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엄마의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왜 성의를 받고도 잘 먹겠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없는 건가, 원래 그렇게 오면 말이라도 감사하다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안 주시면 되는 거지, 또는 굳이 그걸 말로 해야 하냐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40분 정도 싸운 뒤 타협해서 지금은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집도 있어서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본인이 납득을 해야만 수긍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예비 시댁에 뭐라도 해줄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이남 중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있습니다.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트러블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버스도 잘 못 타서 걸어 다니시고 혼자 은행 업무도 잘 못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남자친구가 도맡아 합니다. 은행 업무, 피자, 치킨 같은 배달 음식 주문, 꽃놀이, 주말 식사 등등. 어머니가 체크카드 재발급을 해야 했는데 평일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와 어머니 혼자 업무를 보실 수 없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직접 나서서 해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꽃놀이 시즌이 되면 주말마다 전화가 옵니다. 연꽃 보러 가자, 꽃 보고 싶다. 그런 남자친구가 어머니 모시고 꽃놀이 가서 밥 먹고 꽃 보고 옵니다. 문제는 저와 약속이 있더라도 저를 데리고 갑니다. 주말에 아버님 놀러 가시고 어머니 혼자 있으면 혼자 밥 먹어야 하니 아들을 부릅니다. 그럼 오빠는 가서 밥 먹고 밥 사드리고 와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남자친구가 해드리는 걸 보니 결혼하면 제 몫이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솔직히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가고 꽃 보는 거, 얼굴 보고 밥 먹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친구들이랑 놀러 가시고 아버님의 역할을 남자친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가라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트러블이 됐습니다. 남동생은 애초에 그런 걸 딱 잘라 거절하니 그런 부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남자친구가 해드리는 걸 보니 결혼하면 제 몫이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세 번째, 시부모님의 노후 대비. 노후 대비 빠방하게 되어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집은 엄마 노후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엄마가 준비하셨고 엄마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8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고 최근 건강체 판정 받을 만큼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시댁은 아들들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댁 쪽 문제로 시부모님이 재작년까지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둘 다 고지혈증에 고혈압 등이 있어 보험 가입도 힘든 상태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을 잘 들어놓거나 적금을 들어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보험 들으셔라 했더니 아들들이 있는데 뭐하러 드냐라고 하셔서 아이 낳고 저희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님 돌봐드릴 금전적 여유 안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님이 버셔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셔야죠. 다 써버리고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했더니 서운하다 말하시더군요. 추가로 지금 이야기해보니 어머니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으셨고 아버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은 8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2, 30만 원이 안 되게 나온다고 하네요. 판에 올린다 하니 객관적으로 써서 올리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네 번째, 명절 시골 시댁 문제. 시댁 시골은 집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매번 명절 첫날 새벽에 출발해서 시할머니 댁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평소에 청소를 안 하세요. 그 다음 음식하고 거기서 자고 명절 당일날 저녁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버님은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시골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친정을 들렸다가 저녁 먹고 집으로 오시는데 운전을 못하니 남자친구가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명절 당일에 제사 지낸 후 12시까지 다 마무리를 한 뒤 엄마는 외갓집으로 동생과 저는 각자 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결혼 후에는 차례 지낸 후 아침 식사하고 성묘 갔다가 바로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저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스케줄도 있으니 전날은 우리 집을 들렸다 가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하고 그럼 명절 당일날 오자 했더니 어머니 모시고 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절 때 차 세대로 움직이고 아버님 놓고 어머니랑 동생이랑 움직이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자라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랑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쓰다 보니 푸념이 길어졌네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 인연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멍청한 고민이라 말하겠지만 성병을 옮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기는 힘들 거라 생각하기에 어렵게 판에 올려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당사자 둘의 친구입니다. 둘 모두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B가 많이 밉네요. 솔직히 저희 모두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B에게 글을 올리겠다고 미리 말했고 링크를 공유해서 댓글도 같이 볼 거예요. 저희는 초중고를 같이 나온 동네 친구입니다. 초중 때는 각자 무리가 달랐고 서로 얼굴 알고 인사 정도 하는 사이, 중3 때 우연히 저랑 C, D가 같은 반이 되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각자 친하게 지내던 A, B, E까지 합류해서 6명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갈라져서 전보다 덜했지만 꾸준히 연락했고 수능 끝나고는 졸업여행도 다녀왔고요. 대학을 다닐 때도 방학에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가면서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회인이 된 지금도 만나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 같은 것도 해요.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넘어가고 친하게 지낸 지는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요. 그간 아예 싸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들 오래 알기도 했고 서로 천성 자체가 크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참고로 저와 다른 친구들은 기혼이고요. B는 미혼, E는 올해 10월 결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친구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조금 편찮으셨는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들 충격이 큰 상태였어요. 저랑 C는 결혼 후 휴직 중이라 본가로 내려가서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보고 카톡만 하다가 간만에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쓰러지신 이후로 병원에 계시는 사흘을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진짜 미라처럼 말라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셋이 껴안고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3일장 지낸 중에 E가 새벽에 잠깐 다녀갔고 해외여행 중이던 D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D는 A랑 둘이 한참 통화도 하고 이후 산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B는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요. 그래서 A가 굉장히 섭섭한 티를 냈습니다. 이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을 쪼개서 새벽이라도 왔으니까 좀 비교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랑 C가 먼저 서울로 올라왔고 A는 본가에서 마음을 좀 추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 A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장례식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밥 한번 사겠다고 오랜만에 모이는 거고 밖에서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어요. 애기는 남편이 친정에 데리고 가 있겠다고 해줘서 어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달도 시키고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아무래도 있었던 일이 일이니만큼 마냥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독 A가 아버지한테 많이 예쁨을 받기도 했고 저희도 오래 뵀지만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다정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좀 침울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돌아가신 외삼촌 생각도 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는 와중에 결국 A가 눈물이 터져서 다들 조금씩 흐느끼는 와중에 B가 한 말이 가관인데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어차피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난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랜만에 모여서 장례식 뒷모임, 장례식 뒤풀이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정적이었다가 저랑 C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먼저 말했어요. 괜히 A가 말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봐요. 근데도 B가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처음부터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까지 유난이냐고. B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 말 듣고 A가 엉엉 울면서 네가 사람이냐? 네 아빠가 없다고 남 아빠도 다 그래야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고 B도 비슷한 맥락의 말로 싸우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매한 분위기 속에 있다가 A가 저희한테 사과하고 전부 괜찮은 척 옛날 이야기하고 좀 괜찮아 싶던 찰나에 B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싸웠는데 저희 모두 다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B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데 그동안 아빠 없는 본인을 A가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래요. B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고 중학생 때 친해지고 나서 본인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A가 아빠 자랑을 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상처받을 수 있는 본인을 배려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요즘의 결혼 입장은 남편 손잡고 입장하는데 본인이 A에게 그걸 권유했음에도 굳이 보란 듯이 아버지랑 신부 입장한 것도 본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 같답니다. A의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 낭독한 것도 불편하답니다. D는 신랑이랑 입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참고로 D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직접 신랑과 입장하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랑 C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척은 안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C의 아버지는 무뚝뚝하셔서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길러주신 멋진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B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A 집엔 딸만 둘인데 A 아버지가 감수성 예민한 여자애들이 혹시 새엄마 때문에 상처라도 받을까봐 여자친구 한 번 안 만드시고 혼자 A랑 A 여동생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저희가 엄마 이야기를 할 때 A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어제 엄마가 오므라이스를 해줬어. 어제 엄마가 머리핀을 사줬어 하면 A도 자연스럽게 어제 아빠랑 동생이랑 산책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럼에도 본인 상처받은 일만 주장하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어요. 괜히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저희가 A 편 만드는 게 이간질하는 거에 넘어간 거라 A가 너무 밉대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A도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느꼈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A 아버지를 오래 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역지사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A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 모두가 A 아버지와 친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너무 속상하네요. 자르듯이 연을 끊어낸다는 것도 생각하면 이것저것 떠오르는 게 많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객관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달아주시는 댓글은 모두 읽어보고 서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중 저를 질타하는 댓글도 보이네요. 변명하자면 저 혼자서 B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A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연을 끊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요. A는 그래도 B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어제 글을 올리고 나서도 저랑 한참을 통화했어요. A 본인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랑만 자라서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는 비참함과 자격지심에 대해 안돼요. 종종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하면 일부러 더 아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대요. 물론 그게 B를 저격하려던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너희에게 엄마가 계신 것처럼 나에게도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좋은 아빠가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B가 정말 너무너무 밉지만 그간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와중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B에 대한 해명을 조금 추가로 적어보자면 15년을 가까이 친하게 연을 이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큰 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종 꽁했던 일은 있어도 지금까지 결혼식 때나 돌잔치 등에 단 한 번도 네이트판에 흔히 올라올 법한 사건이 없었고요. 아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는 아기를 매정하게 방치하거나 하는 사이코도 아니에요.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조금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20년을 얼굴 아는 그 시간 동안 본 B는 아주 악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일로 거리를 두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글과 댓글을 읽었고 서로 번갈아가며 통화를 많이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 5명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하더라도 B에게 심리 상담을 권유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B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의 인생 반절은 B와 함께였고 저희 모두에게 B를 없던 사람처럼 지워버리는 일은 큰 스트레스고 고통일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사이다 후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A와 저 그리고 친구들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니 남은 5이라도 앞으로 잘 보듬으며 행복하게 친구로 지내보려고 해요. 이 글이 주작이라는 분들, 남의 슬픔은 주제로 이런 글을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을 막 지났는데 다들 힘내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결혼 전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갓 분양 시작한 빌라 원룸 하나 샀던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어요.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노후 좀 즐기시겠다 싶었고요. 제가 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제가 드린 원룸 가격에서 한참 웃돌아요. 경제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요. 근데 지난 주말에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있었냐고 따지네요. 결혼 전에 집 있었다고. 근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어요. 난리치면서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 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 이게 왜 공평한 거죠?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 드린 건데,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더 올린다고 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 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엇비슷하더라고요.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됐고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끝냈고 그러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어요. 진짜 딱 반반했고 가볍게 예단 예물 챙겼고요. 그러니 딱 0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대요. 결혼 전에 준 건데 뭔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나 쉽게 키웠어? 라며 개소리를 하네요.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지 혼자 씩씩거리다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점심 먹고 장문에 카톡이 왔네요. 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네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지면 되니까 알겠다고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살림살이는 제가 세탁기, TV 가져갈 테니 당신은 제일 비싼 침대, 냉장고 가져가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추가. 어제 저녁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자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실망한 건 사실이래요.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물으니 자긴 친정에 몰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대요.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부부 공금에 손을 댔나요?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 그리고 몇몇 남자들 댓글에 답변합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월급 각자가 관리해요. 대신 월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여기서 각자 150만 원씩 저축 명목으로 각출하고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각출합니다. 각출한 공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남는 금액은 여러 가지 재테크합니다. 아마 이걸로도 뭐라 하시는 몇몇 남자분 계실 텐데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 동의하에 합니다. 엑셀로 가계부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 볼 수 있고요.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맡겼어요. 또 각자 20만 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남는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든 갈아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요. 남편이 바로 이 부분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결혼 전에 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럼 더 낼 테니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주겠다.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라네요. 그래도 정말 제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떤 일도 할 거라네요. 정말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럼 알겠다. 우린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은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적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 하고 전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어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서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
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어요. 아니면 지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다 따져서 청구할 거니 남편한테 불리할 건 아니겠죠.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 정리가 되네요. 사실 그냥 지금은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할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엄마 명의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로 갈 거라고 해보죠 뭐.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저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도 없던 정 더 떨어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또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 저 남편 놈 상태 봐선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남자분들, 다음 결혼 때 결혼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 거니 숨길 일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추가.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선 진짜 개소리를 했고요.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좀 이러면서 만약 남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네요. 매우 감사해요.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 미리 말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 갔다가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까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잽싸게 조퇴 쓰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재요. 난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넌 지금 태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물러설 수 없다 이래요.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 있냐고 하네요. 그때도 확전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긴 거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네요. 전세고 계약서 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에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2분의 1씩 임차인 1, 2한테 각자 반환한다는 문구 넣었었어요. 이 계약서로 설정까지 다 했는데 뭔 헛소린지.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처리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하면 상황 돌릴 수 있대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 그렇냐? 다행이다.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연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했더니 그건 문제가 다른 거래요.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 당신 용돈에서 더 드려라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전 답이 없다네요.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냐고 하네요. 어차피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시댁의 용돈은 줘야 한대요.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 집 월세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 저 인간은 저 부분에선 타협이 없어요.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이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두고 살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요.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싫으네요. 결국 갈라섭니다. 그리고 서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대요.
자긴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절 용서할 수 없다고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래요.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 빙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 고소하든지 말든지 고소하라고 싹 모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 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죄에 걸 거라고 했고요.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래요. 명의 이전했고 증여세 취득세 다 냈는데 뭔 소리.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매매 개념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오만정 떨어지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쌈박질하는 거 보시는 거 피곤하셨죠? 저희 이렇게 갈라섭니다. 그리고 연애 때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연애 때는 적당히 서로 죽고 목살고 하면서 사랑했었어요.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너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했고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직접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든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서운하진 않았었고요.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을 거니까요. 근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그냥 반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꼭 반반씩 나누자 이런 건 없었어요.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 이상한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글이 길지만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빠가 바람을 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안 것은 휴대폰을 바꾸신다며 카톡 로그인을 도와달라 하셨을 때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려 하니 퀴즈 같은 게 떴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 앱을 이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뭔가 핑크빛 바탕에 수상한 이름의 앱이 떴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 있는 수많은 앱 중에 본인 인증 퀴즈로 이게 뜰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맞다고 하고 카톡 로그인 시켜서 폰 돌려드리고 제 폰으로 그 앱을 검색했습니다. 소개팅, 썸, 이상형 만남, 데이트 어플이라는 걸 안 후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때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온 와중이라 지나가고 나서 집에 돌아온 후 아빠가 새 폰에서 설정을 하던 중 무언가 잘 안 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앱스토어에 들어가 앱 설치 기록을 받고 기록에는 돌싱, 소개팅, 즉석 만남, 중매, 단거리 연애, 번개 관련 어플이 총 11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플만 알았을 땐 그래, 한순간 호기심이 들어서 다운받았다가 지우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로그인까지는 안 했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로그인은 했더라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하던 제 머리를 누가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고 의도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 폰으로 그걸 사진 찍고 휴대폰의 카톡 채팅 목록을 보니 회사 동료 같은 사무적 채팅 사이에 동창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이상하게 들어가 보니 채팅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여자였고 나이대도 4, 50대로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채팅방은 남아있지만 채팅했던 메시지는 없다니 저는 올해 고작 21살이었고 아직 어떻게 할지 전혀 판단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저보다 3살이 많은 친오빠를 방에 불렀습니다. 아빠 카톡 로그인을 돕다 이런 걸 발견했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내내 침묵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어플이 많은 걸 보면 깊은 관계는 아니라 다행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하니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어쨌든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빠도 당장 생각할 시간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에서 이혼에 대해 아빠가 바람핀 경우에 대해 생각하고 검색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준영이 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목격하고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냥 엄마가 용서해주고 참고 넘어가자고 울던 것을 정말 많이 욕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때고 오늘같이 외식을 하는 일도 가족 다 같이 지금처럼 웃는 일도 당장 저의 학비와 등록금, 집안의 빚, 재산, 명의, 친척들 간의 일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갈라선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는 중 아빠는 엄마와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지고 서러웠습니다. 아빠는 어디서부터 이런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 앞에서 거짓이었나? 사실 최근 아빠는 1년 사이 20kg 가까이 살을 빼셨고 그 후로 등산을 간다면 주말이면 2박 3일 캠핑을 하고 온다고 자고 오셨고 원래 같으면 일주일 중 한 번 정도 약속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며 평일에는 한 번이나 겨우 집에서 저녁을 드시고 다른 날에는 술자리나 회식이 있다며 새벽 2, 3시에 늦게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물어보면 그냥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때도 불안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제가 학기 중일 때는 아빠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요즘 엄마가 아빠 휴대폰을 막 살펴본다고. 살이 빠지니 불안하냐고. 엄마도 내심 불안한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얘기를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웃으며 꺼내시기에 떳떳하니 그런 거라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겹고 더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까 말한 로그인 퀴즈에서 연애 관련해 로그인 여부를 묻는 질문을 3번 받습니다. 적어도 로그인 했다는 것인데 휴대폰으로는 그 많은 앱을 가득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로그인까지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어떻게 태연하게 평소처럼 우리 앞에서 웃고 엄마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엄마를 대하셨는지 우리 앞에 섰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빠에게 정리하라고 먼저 경고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하나. 하지만 아무래도 침묵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어서도 밭을 매셨을 만큼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 다혈질인 아빠의 성질에 힘들어하던 모습, 돈이 없어도 물건을 막 사고 몇십만 원씩 쓰는 모습에 속을 끓이던 모습, 그 많은 것들을 되돌아봤고 저는 제가 힘들더라도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안 것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엄마가 당사자이지 제가 뭔가를 결정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싸우든 넘어가든 이혼을 하든 그 모든 결정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기적이게도 제 걱정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싸한 분위기가 감돌 거고,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도 이젠 끝이라고, 웃으며 밥을 먹는 것도 당장 2학기 개강을 하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 못하겠지. 등록금은 무슨 돈으로 내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제 알아서 살라고 하면 이제 알바를 몇 개씩 뛰어야겠지.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돈에 시달리고 책값에도 쪼들리고 지금과 같은 생활은 못하겠지. 이혼한다면 이제 지금보다 조그만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가부장적인 아빠 때문에 고생한 것을 많이 봤기에 결국 말하는 쪽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엄마에게 알려야 할지 정할 수 없었고 나중에 저녁이 돼서 오빠에게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잠깐 뭐 찾을 게 있다더니 오지 않았고 다시 부르니 그제서야 왔습니다. 제가 방문을 닫자 무슨 얘기하려고 문을 닫아? 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뭘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듯 물었고 저는 어이없었지만 진짜 모를 수 있다고 넘어가고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안 알아볼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바쁘다, 할 거 많다,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직은 음모론이다, 터지면 분위기 어쩔 거냐, 가족이 해체된다, 집안 풍비박산 난다, 경제적인 게 힘들어진다, 그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상론만 생각하지 마라,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도 하루 종일 생각해 봤다. 학비니 명이니 빚이니 재산이니 당장 알바도 뛰어야 하는 것도 안다. 그래도 엄마 바보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냐 라고 얘기 후 그럼 오빠는 안 알아볼 거야 하고 묻자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다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왜 알아봐야 하냐? 확실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알아보냐? 증거는 왜 찾냐? 너는 그런 거 캐는 거 좋아하냐? 그러더군요. 저는 설마 오빠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항상 엄마에게 애교 많은 아들이면서 매번 엄마만 찾으면서 엄마가 의견 내면 엄마 편만 들었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준영이가 드라마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아들이라서구나. 저라고 그런 거 캐면서 재밌다고 좋아했겠습니까? 눈물 날 것 같은 걸 참고 사진을 찍으며 속이 미워지면서 서럽게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꼭 가십거리, 불륜의 꼭 맞짱 드라마를 보듯 탐정놀이 한다는 듯 꼬아 말하는 모습에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캐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봐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더니 오빠는 난 가만히 있을 거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데에 시간 낭비해야 하냐 했습니다. 저는 엄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엄마 바보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오빠는 엄마도 저번에도 그랬듯이 그냥 참고 살고 넘어갈 거다. 엄마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더군요. 참고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화나서 아빠가 빌고 그때 각오의 의미로 정관 수술도 했습니다. 저건 회피하고 엄마를 저버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부부의 세계 볼 때도 엄마한테 저럴 때 말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말해줬으면 했다고 했다. 오빠는 그건 엄마도 부부의 세계에 영향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고 저는 아니다. 그거 끝나고 엄마는 저런 거 내가 알면 말해줬으면 좋겠냐 안 말하는 게 좋냐 물어보니 엄마는 어쨌든 그건 본인의 문제니 어떻게 할지 넘어가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정해야 하니 말해달라고 했다. 본인 일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오빠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론만 생각한다 어쩐다 하는데 나도 하루 종일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말 안 하고 오빠랑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말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그렇게 되면 당장 알바도 뛰어야 하고 학비도 생활비도 등록금도 내기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 안다. 그러니 그렇게 이상론만 생각한다고 하지 마라.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빠는 계속 휴대폰 화면만 보며 침묵했고 몇 초 후 가족 분위기만 이상해진다 그걸 생각해라 라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선 알았다고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오빠가 제가 불러도 오지 않을 때도 정말 뭘 찾아야 해서 그런 거겠지. 제가 직접 부르기 전까지 평소처럼 엄마 아빠를 대하고 이 얘기를 꺼낼 기미도 안 보였을 때도 이따가 얘기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해 보려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끝까지 오빠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하고 결국 침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 몇 번씩 나중에 그 상황을 상상하고 갈팡질팡합니다. 나는 그러고 나면 얼마나 돈에 쪼들리며 살고 나중에 이혼가정 아이라고 어떤 눈빛을 받을지 학교는 어떻게 다닐지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오빠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애초에 묵인하기로 했구나. 애초에 엄마 마음은 생각조차 안 했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도저히 저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와 같이 해나가도 모를 판인데 저 혼자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또 사실상 가만히 있으라는 싸늘한 말을 한 오빠도 그 과정에서 저를 안 좋게 볼 텐데 그렇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엄마 인생이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제 둘 다 성인이고 제가 지금처럼 산다 해도 엄마는요. 고생만 한 엄마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대하는 꼴을 전 못 봅니다. 제발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6번째 사연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며 9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제가 결혼 전 사무실 동료와 사귄 적이 있었고 헤어진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제 핸드폰을 보던 남편이 그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큰 배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연애 때 서로의 핸드폰을 오픈했어요. 제가 멍청했죠. 핸드폰이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었고 사진이며 캡처본 등이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에 담겨 있었던 걸 연애 시절 남편이 모두 보게 됐고 지난날 제 연애사를 모두 알면서도 저와의 결혼을 추진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모두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일이니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남편은 순한 여자들만 만났었대요. 싸우게 될 땐 자긴 그냥 헤어지는 쪽을 택했다고 그만큼 자신에게 말대꾸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걸 혐오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저와 웃으며 대화하다 어느 순간 화를 내며 독설을 퍼부어요. 전 저의 어떤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지도 모른 채 그 독설들을 듣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자기는 나처럼 센 여자와는 못 살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며 매달렸어요. 반성문도 써서 줬더니 그걸 보고 흐뭇해하던 게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대요. 아내가 도박, 외도 같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런 걸로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보통은 이런 일로는 이혼까진 가진 않지만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다르니 본인이 괴롭다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답하셨대요. 남편은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울며불며 붙잡고 사과하니 제 성질 한번 뜯어 고쳐보려 이혼 얘기 꺼내본 거라고 해서 저 크게 상처받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 입에서 언제 또 이혼 얘기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받고 언제든 나와 딸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배신감에 집안일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혼자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 역시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코로나 사태가 터져 저희 집에 다른 식구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의 싸움은 멈췄어요. 그러다 엊그제 또 한 번의 싸움이 났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정말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아님 각자 본인의 길을 걷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서요. 첫 번째, 저와 제 언니가 나눈 카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날도 사소한 말다툼 중이었어요. 남편은 설거지하느라 물을 틀어놨고 전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에게 먼저 욕을 했대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술에 만취해서 남편에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턴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가슴에 남았는지 물소리에 가려 안 들린 제가 한 말이 욕으로 들려 똑같이 한 것뿐이래요. 그 일로 이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언니에게 연락해서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했고 언니가 이런저런 충고를 해줬었어요. 카톡에 제가 이혼해야겠다고 한 걸 보고 배신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남편에게 안방 화장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어요. 혹시 사용하게 되면 소변이 튀지 않게만 해달라고요. 딸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가면 비명을 지르며 울어서 문을 열어놓고 저를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제가 볼일 보는 동안 화장실 바닥을 헤집고 다니고 그 손을 다시 입에 넣어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술만 취하면 안방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흘려놓길래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했더니 자기는 화장실 사용한 적이 없대요.
아마 술 먹고 그랬으니 기억을 못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두 번이나 더 그랬다 하니 갑자기 저더러 성격이 그래서 승진을 어떻게 하겠냐 막말하며 화를 내더군요. 적당히 하래요. 세 번째, 제가 가성비를 많이 따지며 물건을 사요. 십수년을 그리 살았더니 결혼해서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공청기가 집에 한 대 있는데 남편이 또 사자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해보고 라고 대답하고 사질 않으니 화가 났나 봐요. 그 일로 크게 싸웠고 이후에는 남편이 사자고 얘기하는 거 토달지 않고 사줬어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만두를 싸게 샀어요. 배송이 도착한 날 똑같은 만두가 조금 더 싸게 뜬 걸 보고 여보, 위메프에 그 만두 더 싸게 떴더라 라고 무심결에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빴대요. 자기가 비싸게 사서 뭐라고 한 걸로 들렸나 봐요. 자기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래요. 앞으로 평생 본인이 원하는 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들대요. 네 번째, 남편에게 한 저렴한 옷 선물. 남편이 결혼 전엔 비싼 브랜드 옷들을 많이 사 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한 후엔 유부남이 좋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난 총각 때 좋은 옷 많이 사둬서 더 안 사도 돼. 라고 말해왔고, 저 역시 결혼 이후 인부복 몇 벌과 10kg나 더 쪄버려서 처녀 때 입던 옷을 더는 입지 못해 롱 원피스와 니트 몇 벌, 그것도 제 용돈으로 사 입은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백화점을 갔다가 평소 남편이 편하다며 즐겨 입는 검은색 면바지가 많이 낡아서 똑같은 브랜드 바지를 산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매일 출근할 때 이거 입으면 되겠다며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후에 15kg가 쪄서 총각 때 입던 바지가 들어가지 않고 편한 것을 원하길래 저 혼자 백화점을 가게 된 날 그 바지를 한 벌 더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용돈으로요. 참고로 제 용돈은 월 20만 원입니다. 바지는 정말 저렴하긴 해요. 29,900원이니까요. 의미 있는 날도 아니었고 백화점 간 김에 제 용돈으로 소소한 남편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 산 것이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받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핫딜방이라고 엄마들이 즐겨보는 쇼핑 정보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세 벌에 10,000원 하는 니트가 떴는데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면 회사 옷을 입게 되어 있어 출퇴근 옷을 좋은 거 필요 없다고 늘 강조했기에 그 니트 어떠냐 물었더니 좋다고 사래서 샀었어요. 남편도 맘에 쏙 들어하며 보풀이라도 생길까봐 엄청 조심해서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지와 니트가 자기 기분을 참 이상하게 한대요. 결혼 전 보니 소비 패턴과 달라졌으니 그랬겠죠. 저에게 비싼 옷 필요 없다 말해왔던 건 까먹고 제가 싸구려 옷들만 일부러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앙금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앙금들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곱게 나갈 수가 없다는데, 제가 제발 이전 일들은 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살아갈지, 행복한 미래만 계획하자 해도 본인은 지금 그렇게 못하겠대요. 계속 시간만 필요하다고 하고 이젠 걷잡을 수도 없이 예민해져서 시한폭탄같이 행동하는데 저도 지쳐가서요. 정말 저희들 관계는 나아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더 노력해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몇몇 분의 조언이 듣고 싶어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놀랐어요. 우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략 2년 동안 이 짧은 글로는 설명할 수 없이 많이 싸웠고 남편이 잘못할 때도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혼의 기싸움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변해가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는 단순 기싸움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땐 저도 제 성질 다 부리며 못된 말 많이 했어요. 끝까지 지기 싫어서 몰아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하게 피해자임을 강조해서 싸움의 승자를 가려야 속이 풀릴 것처럼 왜 그리 멍청하게 굴었는지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남편이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울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과를 해도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이혼을 이토록 망설이는 이유는 딸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희의 섣부른 선택으로 이 아이가 불행하게 되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아 참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려는 거예요. 방성문도 그런 의미였어요. 뭐 약점 잡힐 짓을 해서 쓴 거 아니냐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내용은 대부분 말을 더 예쁘게 하고 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쓰면서도 기가 막히긴 했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모두 기센 제 성격 때문이라고 하니 연애 땐 제 성격이 이런 줄 몰랐다네요. 맞아요. 서로를 너무 잘 모르고 결혼했네요. 댓글에 왜 5개월 만에 결혼했냐는 분들이 많던데 그 사람도 저도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이상형을 만났다, 운명이다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남편 역시 이건 결혼하면 극복될 줄 알고 추진했고 나중엔 주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되돌릴 수 없어 결혼했다는 얘기도 덤덤하게 하네요. 그땐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현명하고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과 다음 주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당장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저희 부부에게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댓글 써주신 분들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결론이 이혼이라면 전 뭐든 해보고 이혼할래요. 부부 상담이든 뭐든. 그래도 아직 예전 제가 사랑하던 남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